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건물주가 편의점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 월세 300만 원을 꿈꿨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입자가 떠난 빈 상가에서 매달 200만 원씩 토해내고 있거든요. 관리비만 수십만 원, 여기에 재산세와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가만히 앉아서 직장인 월급만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를 넘었고 서울 가로수길은 41%, 용산역 주변은 37%, 경북은 4곳 중 1곳이 비어 있습니다. 월세는커녕 건물이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죠. 건물주의 몰락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적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은퇴자분 이야기가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상가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몇 개월씩 공실로 비워두는 일이 다반사라고 해요. 운 좋게 월세가 나와도 관리비와 세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후회가 크다고 토로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라고요. 상가 투자의 원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건물을 사고 세입자를 들이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공식은 정말 잘 작동했고, 새 도시가 들어서고 상권이 만들어지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주는 부자가 되는 구조였고, 부모님 세대는 이 공식을 믿고 상가에 투자했으며 실제로 대부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가가 하나둘 늘어났고 서울 한복판 황금 입지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강남도 20%가 넘고 홍대도 14%를 넘었습니다. 빈 상가의 비용 구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월세 수입이 끊겨도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청구되고 재산세도 분위마다 나가며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서울 외곽 중간 크기 상가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잠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가가 비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행동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실 사태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인구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주체인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2025년 현재 이 추세는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100만 명인 인구가 2040년쯤에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 소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고 쇼핑보다는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남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가 공급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2010년대에 신도시 개발 붐이 일면서 상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위례, 동탄, 광교, 미사, 김포 한강 등 수도권의 신도시가 들어섰고 모든 신도시에는 상가가 함께 지어졌습니다. 분양시장은 뜨거웠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상가를 사들였는데 문제는 이 상가들이 지어질 때 인구 전망을 너무 장밋빛으로 봤다는 점이에요. 분양회사들은 예상 유동인구를 최대한 높게 잡아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특히 낮에는 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밤에만 돌아오는 배드타운에서 이 문제가 심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동네가 비어 있으니 점심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실률은 13%가 넘고 김포 한강신도시도 11%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와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공실률이 무려 42%에 달해요. 지방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경북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가 넘고 전남은 23%, 울산은 20%를 넘었습니다. 간판을 내린 가게와 셔터를 내린 건물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지방 도시에서는 흔한 일상이 되었어요. 인구 감소가 손님의 절대 숫자를 줄였다면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남은 손님마저 밖으로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배달 앱이 있어요. 한국의 배달 앱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앱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원하는 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퍼진 계기는 코로나19였는데요.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배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어졌어요.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도 배달시키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집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음식이 도착하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동네 상권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장사를 잘하려면 좋은 길목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역세권, 대로변, 코너 자리가 황금입지였죠. 그런데 요즘은 배달앱에서 검색이 잘 되느냐, 리뷰가 좋으냐, 별점이 높으냐가 장사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길목이 아니라 온라인 길목을 잡아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배달앱의 성장은 상가 위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배달 장사에서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임대료가 싼 골목이나 지하가 더 유리해요. 같은 음식을 팔아도 임대료가 낮으면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비싼 돈 들여 1층 큰 길가 상가를 빌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도 동네 상가에 큰 타격을 줬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 대표적인데요.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생활용품부터 전자제품까지 굳이 매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고 이 변화의 속도는 기존 가게 주인들이 적응하기에 너무 빨랐어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던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한 가게가 떠난 자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상가가 비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옆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결국 또 다른 상가가 비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배달앱이 일상적인 소비를 빼앗아 갔다면 대형 복합 쇼핑몰은 특별한 소비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더현대, 롯데몰 같은 거대한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쇼핑과 맛집, 영화관, 놀이공간이 모두 한 건물에 모여있는 복합 공간이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갑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거대한 공간이 주변 10km 안의 소비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스타필드 하남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근처 기존 상가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작은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차도 편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쾌적하며 고를 수 있는 가게도 훨씬 많으니까요. 동네 상가가 상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국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일본도 오프라인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쇼핑몰 공실이 늘어났고 일부는 아예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매장은 살아남거나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 보여주는 미래인데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속도는 더 빠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상가의 가치를 천천히 갉아먹었다면 금리 인상은 갑자기 찾아온 급성 통증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올랐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3.5%까지 치솟았어요. 1년 반 만에 7배가 뛴 겁니다. 대출을 끼고 상가를 산 투자자들에게는 치명타였고 갚아야 할 이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상가는 비어있는데 금리까지 오르니 이중고가 시작된 거죠. 상가 투자의 수익 구조는 대출 활용에 기반하거든요.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데 이자로 월 100만 원을 내고 월세로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자가 싼 시대에는 이 방식이 정말 잘 먹혔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받는 월세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상가가 비어서 월세 수입이 아예 없으면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한 꼬마 빌딩 투자자는 3년째 대출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해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투잡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요.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아둔 저축으로 견디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재산을 팔아서 견디고 그마저도 안 되면 또 대출을 받아서 견딥니다. 빚을 갚으려고 빚을 내는 악순환이죠.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처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도 상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 대출을 못 갚아서 강제로 팔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넣은 분들에게 이런 상황은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2025년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내려왔지만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상가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라는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잘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상권이 가라앉는 건 아니거든요. 빈 상가가 줄지어 있는 시대에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 성수동이 대표적인데요. 한때 공장과 창고로 가득했던 이 동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팝업 스토어 하나 열면 수천 명이 몰려들어요. 다 죽어간다는 상가시장에서 성수동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밀은 목적에 있습니다. 예전 상권은 지나다니는 사람 수에 기대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길을 걷지 않거든요. 스마트폰 덕분에 이동하는 시간도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사람이 지나다녀도 그들의 시선은 상가로 향하지 않습니다. 성수동은 이 변화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사람들은 성수동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좋아하는 브랜드의 팝업을 보러 인스타그램에서 본 카페를 찾아서 가는 거죠. 좋은 위치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위치가 좋아지는 역전현상이에요. 공간의 힘이 위치에서 컨텐츠로 옮겨간 겁니다. 이 변화가 평범한 상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공간은 가치가 없어요. 그냥 네모난 빈 방, 특별할 것 없는 1층 상가는 더 이상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좋은 콘텐츠를 가진 세입자는 비싼 임대료에 좋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렴한 공간을 찾아 자기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성수동의 개성 있는 카파들이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요. 공실에 빠진 상가 주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세입자를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예전 같은 세입자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헐값에 내던지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요. 남은 선택지 중 하나가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상가로 쓰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건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이미 활발합니다. 빈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고 상업시설을 물류창고나 데이터센터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가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가 무인 창고 사업이에요. 빈 상가를 작은 방 여러 개로 나눠서 사람들의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집값 상승으로 좁은 곳에 살면서도 짐은 계속 늘어납니다. 공실 상가를 무인 창고로 바꾼 뒤 기존 예상 임대료의 2~3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가를 오피스텔이나 공유 오피스로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용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건축법, 지역 조례, 화재 안전 규정 등 복잡한 규칙을 통과해야 하고 돈도 적지 않게 들거든요. 하지만 비어있는 채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조언은 상가 투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파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투자하기 전이라면 신중해야 해요. 특히 퇴직금으로 신도시의 분양상가를 사려는 계획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분양회사가 내세우는 예상 수익률이나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거든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상가 분양업체의 88% 이상이 광고법을 위반했어요.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유명 프랜차이즈가 확정됐다는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상가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10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상가 대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요. 리츠가 대표작입니다. 리츠란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품이에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고 직접 상가를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험이 분산되며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줍니다. 물론 리츠도 손해볼 수 있지만 전 재산을 한 상가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빈 채로 오래됐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손해보고 파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검토하세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이자, 세금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희망적인 생각 말고 숫자로 판단해야 해요. 앞으로 투자할 때는 공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끌어당기는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건물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고 필요하면 현금화할 수 있게 해두는 게 핵심 원칙이에요. 공실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온라인으로의 이동도 계속될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금하는 사람만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순간 미래를 잃게 돼요.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이 앞으로는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가에 투자해서 은퇴 후 편안하게 월세 받겠다는 계획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관리비와 이자를 토해내는 시대가 된 겁니다.